자, 먼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시험 보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거나 아니면 도소매업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런 업을 할 거예요. 그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금융 상품을 이용한다는 건 얘는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물건 만들어 팔기로 했으면 물건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거나 돈을 써야 되지. 은행에서 이자 받거나 뭔가 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건 우리가 금융회사를 설립했어야 되지 제조업을 설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영업활동이 아닌데,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 자산을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영업활동이 아닌 거는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이 투자자산이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업활동하고 상관없는 금융상품이나 이런 게 우리가 꼭 만기가 내년 이후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겠죠.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정기예금 가입하는 이유는 이자 받으려고 하니까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투자상품인데 만기가 1년짜리라면 내년에 만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 중에 만기가 내년 이내에 일어난다면 이걸 우리는 유동자산으로 줘야 되는데, 근데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 당좌자산밖에 없어요. 그럼 재고자산은 우리가 만들거나 팔려고 쓰는 자산들이니까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고, 그럼 이 당좌자산 속에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소분류가 있어요. 그럼 이 단기 투자자산 속에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또 세분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분류가 안에 들어가도록 분류를 나누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유동자산 중에 계속 당좌자산인데 이 속엔 단기 투자자산,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건 최소한 내년 이내는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단기 금융 상품에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만기가 1년 이내라는 건 보고기간 종료일 혹은 우리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이 되는 거지,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또 다른 분류, 3개월 이내. 근데 3개월이 넘어갔는데 내년 안에 일어난다면 그건 단기 금융상품이 될 거고,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를 가입했어요. 걔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짜리 정기예금 있나요? 뭐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넣어주겠지. 돈 예치해 준다는데, 그죠? 자, 그럼 우리 이런 정기예금 적금 말고도 우리 금융상품들 있죠. 뭐 예금정서나 아니면 CMA나 MMF나 CP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얘네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단기매매 증권.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건 안 나오면 시험 접수비 환불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꼭 나와요. 얘는 우스갯소리로 1회부터 지금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문제 내야 되는 출제 영향 챕터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자,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자, 보기 전에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를 먼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통화대용 증권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리가 있는 증서예요. 그 권리 증서가 가치가 있다면 유가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분류를 나눠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이제 두 분류로 크게 분류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채무증권이라는 건 우리가 채권이나 아니면 회사채, 국공채, 지역개발 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우리는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흔히 말해요. 그럼 증권하면 주식으로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이나 주식 따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 제가 채권이라 해놓고선 뒤에 회사채, 국공채, 지역개발 채권 말했는데 얘네들 다 그냥 채권이에요. 우리 흔히 말할 때는.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을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취득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저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샀으니까 차변에 얘를 샀다고 써야 되겠죠. 대변은 돈 주고 살 거니까. 그럼 우리가 샀을 때의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라는 건데, 우리 이 유가증권의 특성, 상태 컨디션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 유가증권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럼 지금 네 가지로 분류한다 했지만 우리가 사왔을 때의 장부에 얘 특성들을 보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시험에서도 물어보는 거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단기 보유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유가증권의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기까지 버틸.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회계기준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어느 특정 기업의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 위 세 종류라면 세 계정 과목 외 나머지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우리 계정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지금 위에 세 개는 보유 목적이 뚜렷하죠. 그런데 이 보유 목적에서 어긋나면 얘네들로 쓰면 안 되고, 그럼 그것들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 쓸 거예요. 우리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계정 과목. 다르게 말하면 거의 다 이걸로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서 엄청 좋아하는 계정 과목. 특히 전산회계 1급은 얘를 사랑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우린 이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 이 앞에 썼지만 얘는 단기 보유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단기 매매 증권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있죠. 노름처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 돈 벌라고 짧게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는 건 주식은 상장하게 되면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권 그 앱 가지고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한 주식들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식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할 수 있는데 주식만이 아니고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지역개발 채권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혹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 사보신 적 있으신 분?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아니면 집 혹은 배 이런 거 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취득세를 받아가죠. 그래요? 아니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가서 차 한 대 사보시면 아마 세금 영수증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취득세 납부를 하는 자산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건데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려달래요.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 옆에 보면 지역개발 채권 매입의 영수증도 같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 지역개발 채권을 대한민국 사람은 보유하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흠이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차익도 없고 이자도 형편이 없고 보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면 거의 다 팔아요. 그럼 사자마자 거의 다 파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럼 정말 슬프게도 100만 원 적혀 있는 거면 바로 팔면 60만 원을 줘요. 바로 있는 자리에서 40만 원 날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지방세 내려가면서 그 적혀 있으면 수납원은 지역개발 채권을 100만 원입니다라고 안 하고 40만 원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어차피 사고 팔 거니까. 그럼 40만 원 주면 100만 원 줬다가 바로 되팔았다고 처리할 만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0% 하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틀려요. 낮은 곳은 뭐 50몇 %도 하고 지방 군청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70%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어요. 그럼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단기 보유 목적 가지고 있고 이왕이면 돈 많이 받으면 좋겠잖아. 시세차익 목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공채 같은 지역개발 채권은 대한민국 어디 은행에 있어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성도 갖추고 있죠. 그럼 그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분류하도록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만이 아니고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 책에서 이제 취득, 평가, 처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정리를 할게요. 자, 예를 가지고 우리가 X 1년도에 단기 보유 목적
시험 때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1000주를 구입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식이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이고 그리고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주식을 사는데 자, 이때 주식 취득하는데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현금 지급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가 매각할 때에 수수료 붙죠. 그죠? 근데 혹시 자, 이건 개인적인 질문. 우리 반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아, 난 싫어지고 손든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주식 하시는 분 여쭤본 거는 뭐였냐면 나중에 자본에 가면 주식 하시는 분만 눈이 똘망똘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미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자본에 가면 다 주식 이야기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지금 다 없다면 다 재미없게 생각하겠구나 하는 생각 전제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제 그걸 생각하려고 했는데 정말 전부 다 없을 줄은 몰랐어요. 자,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주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주식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노름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돈 벌면 좋지. 못 벌어서 슬픈 거지.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나쁜 짓만 안 하고 벌면 되지. 주식하는 건 나쁜 짓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본 우리 주식은 우리나라는 취득할 땐 수수료 없어요. 원래. 근데 매각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그 매각할 때 수수료가 같이 합산돼 있으니까 매각 매도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높은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자, 액면가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주권을 인쇄하는데 주권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이 액면가예요. 자, 이 액면 금액의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액면 금액에는 주식을 거의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액면 금액에 살 수 있는 주식을 벌 수가 있겠죠.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꼭 말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꼭 알려주시면 저도 제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도 그렇고 주식을 사는데 계속 액면가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액면가에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쓸데없는 정보예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나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올라와 있는 시장 형성된 금액으로 주식 사고 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끼리 주로 파는데 액면가에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당연히 시가에 팔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에 사고 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금액은 시가라는 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우리 줄임말의 시가예요. 나중에 이 말하면 또 헷갈려 하실까봐 공정가액하고 시가하고 이 둘이는 같은 듯 다른 거예요. 공정가액은 매도하는 자와 매입하는 자가 서로 이견이 없는 금액이 공정가액이고 그 공정가액 중에서 시장이 형성된 게 시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정가액이 시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범위는. 그래서 공정가액이라고 표현해야 될 걸 시가라고 하면 시장성이 있는 공정가액이 시장성이 있는 공정가액이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시가를 써야 될 걸 공정가액이라고 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가액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걸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정가액은 범위가 넓어요. 시장이 형성 안 돼 있어도 사고 파는데 이견이 없으면 공정가액이에요. 미술품 경매 붙였는데
그게 시장 가격이 없으니까 얼마에 사자고 하죠. 그런데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이겨넘는 금액이 낙찰이 되면 그게 공정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가액이에요. 자, 그럼 자 시가 네, 왜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공정가액 시가를 섞어 쓰고 세법은 무조건 시가만 써요.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 시가라 썼는데 또 나중에 시험에서 공정가액 막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식은 시가로 사죠. 시장 형성되어서.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주식을 개당 한 주당 1,200원짜리를 1,000주를 사면 120만 원이죠.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인데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3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럼 이 주식을 120만 원짜리라 써야 될까요? 130만 원짜리라 써야 될까요? 회계 공부한 적이 없는데 120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위험한 생각이었고, 공부하신 적 있으시면 120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자, 분개하기 전에 참고로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갈 내용인데, 우리 자산 취득할 때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모두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한마디로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매각했을 때 처분 시 대응 원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 주식을 지금 위에 제가 적었던 주식을 150에 팔아요. 그럼 얼마 이익이죠? 20만 원 이익이죠. 그죠? 그런데 120이라고 써두면 내 장부에 써두면 나중에 150에 팔면 3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올 거잖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 방금 위에 있는 주식을 예를 들어 120에 팔아요. 이익이에요? 본전이에요? 수수료만 10만 원 날린 거잖아. 그죠? 그럼 10만 원 손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를 120이라 적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계는 원래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사왔을 때는 얘 가격에 포함시켜 뒀다가 팔렸을 때에 대응되는 원가로 걔를 처리할 거예요. 대응되는 원가라는 건 150에 팔았으면 얘 원가가 130이었어. 그러니까 넌 22이익이야. 이렇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얘 가격이 130이다. 가격 형성하는 걸로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유일하게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해요. 이건 제가 누군가가 만든 규칙이 아니고 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이 단기는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단기, 장기의 단기가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개정 과목의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의 단기예요. 지금 즉시. 그럼 지금 즉시 팔 매매, 사고 팔 목적인 이 유가증권의 부대 비용을 굳이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래. 쓰는 대로 수익 비용 처리하래.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분개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사기 위해서 130만 원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금 130만 원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130만 원이 나갔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현금 130만 원 줬는데 그럼 난 왜 돈 나갔는지 차변했을 건데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샀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금액을 쓸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만약에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 얘네들이었다면 주식이라더라도 130만 원짜리가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 10만 원 얘 말고 순수하게 자기 매입 가격인 120만 원만 자기 가격으로 하고 차이 나는 이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만 원을 이제 계정 과목을 비용 처리할 거면 뭐로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얘 수수료죠. 우리 용역의 대가 이야기했던 거 앞 시간에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얘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의 계정 과목의 번호대를 또 선택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거는 딴짓거리 하는 거죠. 딴짓거리 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영업활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 걸 우리는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꼭 수수료 비용이래. 영업 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꼭 처리를 하셔야 돼요. 얘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얘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사용한다라는 거. 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지 여러분이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글자가 취득이에요. 취득할 때 수수료가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자, 이제 X 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우리는 12월 31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준으로 그 중에 우리 기말 재무상태표라는 걸 본 적이 있죠? 우리 기말 재무상태표 앞에 입력했던 게 기말 재무상태표였잖아요. 그럼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작성할 때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이 자산, 부채, 자본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내가 사온 게 아니고 12월 3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짜리인지, 빚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기말에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외부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꼭 공정가액으로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지금 얼마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했을 때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건데 봤더니 공정가액이 한 주당 1,400원으로 올랐어요. 공정가액이 1,4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럼 1,400원으로 올랐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은 얼마란 이야기죠? 1,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은 곧 난 지금 140만원치의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면 되겠죠. 정말 이해가시나요? 그죠? 자, 그럼 140만원치 있다라고 보여주고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사왔을 때 장부에 얼마라고 적어뒀죠? 120만원이다라고 단기매매 증권을 적어뒀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이걸 140만원에 보여주려면 20만원만 높여주면 되겠죠. 140을 또 쓰는 게 아니고 20만원만 높여주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는 자산이에요. 자, 자산 중에 우리가 봤던 보통예금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예금의 잔액이 120이면 만원 있으면 장부에 120만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예금에 20만원 들어왔다라고 쓰면 보통예금의 장부 잔액은 140만원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120만원 적혀있는 단기매매 증권을 140만원 만들어 줄 거면 20만원만 높여주면 되겠죠. 오른 만큼. 그죠? 한마디로 기말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차액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차익만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그렇게 해서 이 자산의 금액을 우리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바꿀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20만원 올랐네. 자, 그럼 이제 올려줄 거예요. 20만원을. 자,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자산이고 차변에 써뒀잖아. 얘 20만원 당연히 높이려면 같은 쪽인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0만원이다 이렇게 높여서 외부 이용자한테 재무상태표에 140만원이 되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썼네. 그럼 이제 대변을 써줘야 되는데 대변에는 제가 자산의 증감을 쓰면 이유를 써라 그랬죠. 단기매매 증권이 올라간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 본 거잖아. 그죠? 우리 계정 과목은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에 쓰는 이유 계정 과목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가 내가 그냥 쓴 게 아니고 계정 과목이에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자, 네.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이 20만 원이 실제 돈 벌었나요?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오늘 주식 가지고 있는데 한 것 같아. 오늘 밤 봤더니 주식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주식값이 올랐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술사래. 수사손 있나요? 없죠? 지금 그거하고 얘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죠? 자,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걸 뭐라고 하냐면 방금처럼 자, 우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손익들을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데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얘는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외부 용자한테 나 돈 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났으니까 돈 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다시 보는데 지금 즉시 일어난대. 지금 즉시 일어날 거니까 회계기준서에서 이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팔 거니까 이 평가원도 바로 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즉시 단기매매 증권은 예외로 전부 다다. 얘는 모두 다다 예외예요. 예외로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수익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라는 회계기준서에 기준이 있어요. 의자한 거.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의 성격은 수익이겠죠. 올랐으니까. 그죠? 그럼 수익인데, 자, 이 단기매매 증권 산 것부터 해서 지금 평가한 건 우리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단기매매 증권은 하늘이 둘쩍 나도 영업활동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문회사라든지 아니면 펀드회사나 금융상품회사는 얘를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팔라고 샀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써요. 그럼 이 계정 과목 자체가 영업활동일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의 성격은 그래서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이에요.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단기매매 증권은 정말 모든 걸 다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120만 원에 사서 20만 원 올라서 단기매매 증권을 20만 원 높여줬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자, 그럼 다음 우리 X2년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얘를 매각을 해요. 매각. 우리는 매각을 한다라는 건 뭐 다른 말로 처분한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또 이번에 또 생각해야 될 게, 자, 이 앞에 제가 취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처분은 뭐냐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게 처분이에요. 처분은.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적은 모든이라는 얘는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우리가 봤었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은 2020년도에 번 거면 2020년도에 번 거지 2021년도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번 거를 2019년도에 번 걸로 넘기지는 못하잖아. 작년 원증인수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작년에 돈 못 벌어서 재작년 거 갖다 주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올해 월급은 올해 걸로 끝인 거예요. 내년 거는 내년 걸로 끝이고.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대출을 받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안 갚고. 내년에 얘가 사라지나요? 만약에 사라진다면 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얘는 절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올해 재해 종소리와 함께 올해 안 친다 그랬지. 올해 12월 30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자동차가 사라지나요? 사라질 일은 없겠죠. 한마디로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러분들이 지워져야지만 없어지는 거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그 해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데, 그 모든 기록은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록을 제거할 거랬는데, 이 모두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는 반대쪽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에 쓰면 우리는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장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서 장부에 적혀 있던 거를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에 써서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분의 첫 번째예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처분을 판걸 처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와 같이 다음 주에 판 게 아니고 장부에서 지우면 전부 다 처분보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우는 걸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자, 그럼 지금 이제 처분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럼 단기매매 증권을 지금 처분을 할 거예요. 처분. 자, 그럼 얘 가지고 처분하는데 얘를 매각한 금액을 1,100원이다라고 볼게요. 1,100원. 자, 그럼 우리의 단기매매 증권을 장부에 적혀 있는 걸 전부 다 지워줄 건데, 우리 장부에는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을까요? 14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120에 샀는데 20만 원 높여서 이 금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도록 만들어 놨었잖아. X1년도에. 그럼 내 장부에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은 제가 빨간색 적어뒀죠? 합쳐져서 140이라고 적혀 있을 거죠. 그럼 얘를 지워줄 거면 반대쪽으로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다 14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단기매매 증권 이 계정 과목은 지워졌겠죠.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더 있는지 보면 단기매매 증권은 자기랑 관계된 거는 전부 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 금액 외에는 관계되는 계정은 하나도 없어요. 얘마저도 수익으로 처리해 버렸으니까 얘랑 관계 있는 애는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우린 단기매매 증권을 대변에 140만 원이다라고 쓰면 이제 얘는 지워지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거 회계상의 처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돈 받는 거 써야지. 차변에 내가 현금으로 돈을 받는데 내가 받는 돈은 1,000주인데 주당 1,100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금액 얼마죠? 자, 죄송해요. 저 금액 바꿔도 될까요? 자, 1,100원 말고 우리 기분 좋게 1,500원으로 할게요. 그럼 1,500원에 팔면 150만 원 받겠죠? 1,000주니까. 그러면 150만 원 받는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자, 항상 뭔가를 판다면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하고 내가 판 금액하고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내장부에 140만 원 적혀 있었는데 150에 팔면 10만 원 이익이고 140 적혀 있는데 130만 원에 팔면 10만 원 손해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14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150 받았다고 썼죠.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차이 나는 쪽에 써서 둘이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는 계정 과목은 단순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팔아서 이익 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영업 활동 일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고 평가하고 처분 매각까지 한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여기에 또 이 조금 옵션을 더 걸어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